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경진과 김윤정이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 The Father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뭔가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The Father라는 영화의 제 2탄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으면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경진 교수님께 한번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묘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요. 네. 요양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안소니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이제 요양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소니가 너무 불안하고 이제 혼란스러워하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불러요. 예. 그러면서 이제 흐느끼는 그런 과정에 이제 요양사가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도닥거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영화는 The Father, 아버지에 대한 것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엄마, 그렇죠. The Mother를 찾더라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이 지금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앞에도 굉장히 그 묘사나 이런 것들이 그 촬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충격적이었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Father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과 그다음 마지막 이 Father가 부르는 Mother,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Father는 이렇고 Mother는 이렇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언어가 갖고 이 영화 내에서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Father를 네. 어떻게? 파더는 보통 이제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가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집의 대소사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의 경제적 안녕을 또 책임지기도 하죠. 그렇죠.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권위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 이제 강한 존재로 보통 그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The Father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고 의존하지 않을 것 같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 그렇죠. 없을 필요 것 없는. 같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상정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국은 그 아버지, 남성 이걸 직접적으로 의미하기보다는 독립성과 자율성, 그것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무너지면서 그렇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가는, 돌봄을 부르짖는, 그러니까 마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뭐 누가 돌봐야 되는가, 꼭 여자가 돌봐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 취약성에 대해서 생각할 단서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생애 주기 마지막 순간엔 이렇게 우리는 취약해져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던 건데 그런 어떤 취약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라는 종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약간은 우리 DNA에 각인된 그런 요소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실은 조산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 직립보행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뇌도 커서 포식자들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그런 어떤 지능을 활용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 또 두 손을 씀으로 해서 그런 도구들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가 큰 것을 이 그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 조건과 어떻게 얼추 균형을 맞춰가지고 조금 빨리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 같은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네 발로 걷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예, 아기는 엄청나게 긴 돌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 영유아기가 약간 다른 동물들보다 좀 길어요. 길죠. 예,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그런 취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취약한 존재로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를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자칫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저 봐. 이제 엄마는 돌봄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 양육자는 엄마여야 돼. 뭐 이렇게 또 자칫 그건 잘못된 아니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돌봄은 교수님 태어나는 건 어차피 모든 그렇죠. 그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돌보는 것은 같이 돌보죠, 교수님? 그럼요. 네. 예. 수렵 채집 사회를 들여다 보면은요, 여자들이 이제 돌봄을 수행했을 것 같지만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 채집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이제 뭐 사냥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 고기를 혼자서 다 먹습니까? 아니죠. 아기들도 이제 그런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돌봄도 같이 이제 그 하는 책임을 거죠. 지고 나누면서. 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엄마가 상징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에 더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안소니의 취약함,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춤도 추고 클래식 음악도 들었던 이 멋있는 맞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너무 슬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대로 그렇게 다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안타깝거나 불편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치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마치 영구적일 것처럼 그렇게 자칫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독립적인 사람은 영원히 처음부터 독립적이었고 끝까지 독립적일 것 같고, 의존적인 사람은 원래부터 의존적이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성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립적인 인간, 자율성을 가진 인간 100%, 영원히 그럴 것 같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그 상정도 사실은 허울이라는 것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더와 마더의 그 대비가 어쩌면 독립과 의존성을 의미한, 남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허구와 본질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궁극적인 것, 그 일시적인 것, 이런 대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원래 취약한 사람인데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독립적인 사람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법적인 제도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을 좀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제 여성 정치 철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돌봄의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도 취약하고 네. 죽을 때도 취약한 것이어서 그런 그 취약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제 노년이라는 것도 그렇게 너무 두려울 필요도 네, 없고, 네. 치매라는 것도 내가 뭐 치매가 걸렸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네. 나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 이제 그것이 덜 두렵고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사실은 좀 우울하게 느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네. 아니, 인생의 끝이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우울한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편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오래전에 번역돼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서 모리 교수는 그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쭉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리 교수가 돌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앞에 읽어주시면 제가 뒷부분 읽어드릴게요. 아기로 되돌아간 것 같아. 누군가가 목욕을 시켜주고 들어서 안아주고 엉덩이를 닦아주고 우리 모두 아기가 되는 것이 어떤지 잘 알잖아. 모두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난 그걸 즐기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있는 중이야. 난 너무 놀라워 그분을 새삼스레 쳐다본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잘 안 넘어가는군요. 어머니는 우리를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실 어머니가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부족하지. 우리에겐 어떤 식으로든 그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받던 그 시절로 말일세.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나눠주고 이제 아기로서 받고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요.